고노래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1차 최고위원회의를 회의합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당이 열었던 광화문 집회에 우리 당 당원들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국민들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와 우리 당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참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이념에만 매달려서 경제가 무너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삶은 돌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퍼부어서 알바 만들고 또 멀쩡한 원전 없애고 4대 강보 부수면서 일자리 만들고 민생 챙기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단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기업 노조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모두 죽을 노릇인데 대통령은 오로지 개성 공단 살리기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얼마 전에도 부동산, 세금 등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민부담 경감 3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결정 방안, 노동 유연성 확대를 위한 탄력 근로제 방안, 개선 방안, 규제 혁신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방안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외면하고 좌파 이념 정책에만 매달려 있으니 국민들께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은 정책 방향을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온갖 독재적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을 유지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발을 짓밟으며 코드 인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핑계로 과거 사건들 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에 유튜브 탄압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치졸한 공작 정치로 위기만 모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다고 해서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집회에서 나온 국민들의 분노에 찬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야당과 야당 대표를 공격해서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큰 오산입니다.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힐 유일한 방법은 민심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사를 처리하고 책임자들을 파면하고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책들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우리 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제자리로 올 때까지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독재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거리를 메우고 청와대로 진출할 것입니다. 후회를 해도 늦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대통령의 각성과 정책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외교 망신극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겨진 태극기 걸고 이러기에 태극기 거꾸로 다는 것이 오히려 작은 실수로 보일 지경입니다. 낯부끄러운 외교 실책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면 국명을 잘못 기재한 외교적 결례도 다반사고 대통령이 틀린 외국어로 인사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외교부 공무원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외교의 총체적 문제점을 짚어봐야 할 상황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외교가 지향하는 방향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권도 찾아보기 힘든 단어들이 바로 통상외교, 안보외교, 이런 말 못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통상외교에 국언을 걸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북핵 외교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유럽에 가서도 동남아에 가서도 남미에 가서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북핵 외교도 북핵 문제를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고 외교 무대에서 망신만 자초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연전 박대를 당하는가 하면 한미 정상회담은 2분짜리 단독회담에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도 양측 입장을 완전히 잘못 파악해서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외교 참사라고 부르지 않으면 도대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외교는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의 외교는 국익은 뒷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도 무관심, 오로지 북한만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해서 외교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외교 정책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고 우리 당 차원의 외교적 역할들을 찾아 나갈 계획입니다.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라도 채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힘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시민과 당원들이 함께 했기에 함께 외친 자유민주주의의 함성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1야당이자 정당으로서 장외투쟁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제도권 정당으로서 제도 내 해결과 타협을 늘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와 여당의 멸시와 패싱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원내 투쟁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오만함이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야당이라는 호칭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일부 야합 세력들은 여당 이중대답게 권력 내통에만 참익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대화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짓밟고 있습니다. 연동형 선거제, 결국 대통령 황제 권력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야당을 분열시키고 여당 이중대, 선중대를 양산해서 결국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질이 멸렬한 국회를 만들어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공포정치 시대의 개말입니다. 검사, 판사, 정무감독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주겠다는 공수처 설치안, 사실상 대통령 하명 수사가 불보듯 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의 검찰 권력, 법원 권력, 경찰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방법, 장악하는 것입니다. 민변 출신으로 가득 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가 연상됩니다. 민심을 팽개치고 밥그릇 싸움, 정치 싸움에만 싸움을 하는 선거제와 공수처로 연일 제1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때문에 국회가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늘 그랬듯이 민생국회를 주도해왔습니다. 미세먼지 때도 그랬고 지금 4월 국회에서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주유수당의 개선 우리가 먼저 주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러가지 관련법의 통과도 시급합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다음 총선 밥그릇 늘리려고 혈안이 된 여당과 일부 야당이 국회를 지금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거제와 공수처 밀실거래의 야합정치, 내통정치는 한마디로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키고 말 것입니다. 경제 마비, 민생 마비, 국정 마비의 책임은 바로 여야 패스트트랙 야합 세력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당의 의회민주주의 보이콧, 자유민주주의 보이콧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행정부 독재를 정당화하는 한마디로 의회 쿠데타 멈춰 주십시오. 청와대와 여당의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포기하는 것만이 앞으로 이 민생국회를 활성화하는 길일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포기와 그리고 인사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한다면 적극적으로 여야정 대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말살, 삼권분립 해체의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비정상적 반민주 정치에는 비상적 대처만이 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로 일방통행, 독주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지난 토요일 집회의 수백 수천 배의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외교 고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셀프 왕따 외교가 가져온 참사입니다. 미일 동맹은 어느 때보다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F-35 설계 기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곧 워싱턴에서 또다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골프 회동도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2분짜리 단독회담과 비교해보면 미일 동맹이 얼마나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북중러 삼각동맹 체제도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곧 북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곧바로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설도 솔솔 흘러나옵니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전통 동맹 체계가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동맹 진영과
북중러 삼각의 사회주의 동맹 진영이 각자의 결속력을 다지면서 외교 협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가까워지는 미국과 일본,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북중러입니다. 그런데 딱 한 나라, 대한민국만 이 흐름에서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4.27 판문점 회담 1주년 참석마저 불투명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물론 북한에게도 외면당하는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동북아 외교 셀프 왕따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트럼프 또다시 남북회담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세길 운운하는 발언을 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지금은 남북회담을 서두를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힘은 강력한 한미동맹, 나아가 든든한 자유진영 동맹에서 나옵니다. 이 분명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북한만 바라보는 이 정권이 대한민국 안보를 수렁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셀프 왕따 외교 이제 멈추고 한미 동맹 강화,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에 좌파 세력이 화들짝 놀랐나 봅니다. 겨우 내놓은 반응이 극우 세력이다, 철진한 색깔론이다 등등 지겨운 색깔론 프레임은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늘 그렇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극우라고 매도합니다. 자신들이 듣기 편한 말을 해주면 합리적 보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헌법 가치에 맞는 정책인지 비판하면 대번에 철진한 색깔론, 사상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구 세력을 괴멸시키자고 선동합니다. 진실에 기초한 지극히 상식적인 정체성 비판이 극으로 느껴진다면 그야말로 스스로 극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판이든 색깔론이라 하면 결국 스스로의 정치적 색깔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색깔론 펴지 말라는 것, 결국 정체성 숨기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비판을 회피하려는 상대방 낙인 찍기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철진한 프레임입니다. 네, 저는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 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에너지 기본 계획 초안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8.1%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에서 35%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탈원전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각계 인사들, 특히 전문가들은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정책은 사회 기반 산업으로 사회 전반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자국의 에너지 수급 상황, 그리고 대외 의존도, 자연 조건 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오로지 이념 논리에만 집착한 아마추어적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의 부복일 것입니다.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태양광 발전의 비중은 1.2%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이를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맞춰 30% 이상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무려 20배 이상의 태양광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태양광은 필연적으로 넓은 설치 면적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는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산림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태양광 설치가 허가된 산림 면적을 확인해 보면 환경을 위해 태양광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권의 이중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자료를 살펴보면 이 정권 들어서서 태양광 설치를 위해 허가된 산림지역은 2017년 1,435헥타르, 2018년 2,443헥타르입니다. 2016년과 대비했을 때 무려 4.6배 이상 급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의도 면적이 290헥타르 정도가 되니 불과 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3배 이상을 산림이 나무 대신 태양광 판넬로 뒤덮인 것입니다. 2년간 베어진 나무는 무려 200만 그루 이상입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1.8톤의 산소를 배출해 성인 7명이 1년 동안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 데 쓰면서 또 한쪽에서는 나무를 빼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웃지 못하는 총각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태양 발전량의 1.2%에 불과한 태양광 발전의 산림 파괴가 이 정도인데 발전량을 무려 20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산림이 파괴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대한민국이 60년간 치열하게 연구하고 투자해서 이뤄낸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 동력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고도 성장을 견인하고 21세기에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 6번째의 원전 수출국이라는 명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부 예산에 촉구합니다.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은 이념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들 눈치 이제 안 보는 거 뭐 이거는 거의 다반사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그 사건에 대해서 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 김기현 전 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경찰관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건 관계자를 협박하고 그 다음에 청탁하고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경찰관을 당시에 그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씨가 중간에 수사에 투입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111 상황실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기현 전 시장 동생을 수사한다? 그럼 구속하겠다는 거겠죠. 그 구속 수사에 중간에 수사팀을 보강하면서 투입했던 경찰관, 이 경찰관이 구속됐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황운하 경찰청장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자기가 부임하기 이전에 무혐의 나섰던 사건이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면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을 구속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이미 무혐의 났던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재수사해서 무혐의 지금 또 났는데 그 사건 그 담당 경찰관이었던 자가 구속됐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이겁니다. 드라마를 만들자고 한다면 한 편의 기획수사, 공작수사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경찰은, 황운하는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하면서
이렇게 수사를 했을까요? 당시 이 사건이 논란이 됐던 거는 김기현 시장이 공천이 확정된 날 그 시장실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임박해서는 수사를 하려고 해도 선거에 개입된다는 의심을 받을까봐 정권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눈치 안 보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였던 사람은 송초로, 지금 현 울산시장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송초로와 조국 수석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전이었겠지만 송초로 지금 시장의 후원회장이 누구였냐면 조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초로가 또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조국, 송초로 이렇게 관계가 있죠. 근데 황운하는 또 누구입니까? 황운하는 이 사건 수사 전에 송초로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황운하, 조국, 송초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지금 계속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직권남용에 대해서 황운하 경찰청장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이전에 당연히 그들이 지금까지 전 정부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이 사건 수사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댓글을 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랬더니 댓글이 다 비슷한데요. 그 중에서 제가 소개를 두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황운하 구속해라. 아님 내년 총선 때 민주당 달고 나온다. 행실 못된 거 누가 지시했나? 아니면 말고시기, 김대엽이시기네. 다가오는 총선도 걱정이네. 결국 우리 국민들도 다가오는 총선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야든 여든 총선에 개입하는 경찰,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 이거 다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황운하 경찰청장 수사하세요. 이상입니다. 아마추어 포퓰리즘으로 정권이 몰락된 일본 민주당의 3년 천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불통 임명으로 9명 중에 6명 좌파 재판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탄핵에 대비하는 일석이조 구조라는 것이 언론의 보도입니다. 문주주의 장기 집권 계획이 대한민국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와대는 대통령의 복심들을 민주당으로 보내 좌파 독재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광화문에 모인 3만여 명 헌법수호 자유대한 국민들은 이 같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국민 무시 행태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심 낭독 중에 청와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북한과 적폐머리를 앞세운 북적북적 정권은 결국에는 경제로 무너지게 됩니다. 국민들과 민생이 심판할 것입니다. 일본 민주당의 3년 천하를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딱 10년 전입니다. 일본의 총선에서 전후 55년간 자민당의 체제, 당시에 자민당은 영구 집권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자민당 듣고 헌정 사상의 단일 정당 최대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집권을 했습니다. 480석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308석을 석권을 했습니다. 사회당의 뿌리를 둔 일본 민주당은
10년 전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포퓰리즘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점에 내수주도 성장 내세웠습니다. 아동수당 26,000엔 34만원입니다. 신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유류세 폐지, 고교 무상교육, 75세 이상 어르신들 무상병원, 그리고 토건을 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하토야마 민주당 첫 총리는 집권 후에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국정과제 실시해 나갔습니다. 연간 GDP의 3.4% 그리고 일본 전체 예산의 8% 이상을 2009년 첫 해만 쏟아부어야 하는 재정 소요입니다. 왼쪽 것이 일본 민주당의 정책 공약집입니다. 인덱스 2009, 오른쪽이 하토야마, 콘크리트로부터 사람,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실천해 나갔고, 당시에 민주당은 이 공약집을 인쇄를 했었습니다. 인쇄를 해서 당원들이 열공을 하고 지금 집권 프레임으로 내세웠습니다. 일본 민주당 공약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소으로 비전문 구계자 중심으로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은 연예인, 운동선수, 시민단체 이런 분들로 의원을 당선시키고 국정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총리를 갈아치웠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부처의 차관회의를 폐지시켰습니다. 결국은 집권 2년 만에 돈이 모자라니까 소비세 증세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소비세를 우리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5%에서 10%로 증세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5개월 뒤 12년 11월입니다. 집권 3년 3개월 참여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 마지막 총리 노라 요시히코는 공짜 공약을 포기하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서 정권 운영의 냉엄한 현실을 몰랐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한 달 뒤 2012년 12월 치러진 선거에서 308석이 57석 6분의 1로 내려앉고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과반이 훨씬 넘는 294석을 가져갔습니다. 현재 일본 민주당은 당명조차 남아있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진당에 합류했습니다. 일본 민주당의 3년 천하 조기실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장기 불황이 종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집권 후에 민주당의 아동수당 공약을 축소하고 기업의 부담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백지화하고 무분별한 정규직화를 폐지했습니다. 현금성 취업지원수당 대신에 직업훈련수당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세 가지 화살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재정정책, 기업 수출이 원활한 통화정책, 새로운 산업이 움트는 규제협파, 2차 대전 이후 최장기간 74개월째 경제 호황이 지속되고 있고 실업률은 2.4%, 현재 우리는 3.8%입니다. 구직자 1명에게 2개 가까운 일자리, 부인난 경제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헌정사상 최장기 총리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포퓰리즘으로 차베스 집권 후에 10년 만에 무너진 베네수엘라, 일본 국민들의 3년 만에 민주당을 심판한 일본, 비교됩니다. 듣기 좋은 말, 보기 좋은 비전은 결국 실적 앞에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정권의 승패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 민생의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은 북적북적 정권을 반드시 경제로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6일부터 3일 동안 제가 직접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소상공인 청년 알바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식당에 오는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실정 등의 국민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은 현장에서 알바 절벽, 소상공인 절벽, 상권 절벽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젊음의 거리, 대학가의 쇠락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녁 장사하는 내내 손님이 5테이블도 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알바생도 민망하다는데 제가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일한 식당은 부부 단둘이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도 오르고 또 재료비까지 오르고 나니까 결국 4개월 동안 쓰던 알바도 잘랐다고 합니다. 두 분이서 운영하는데 한 사람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다른 한 식당에서는 서빙을 함께하던 직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식당으로 옮긴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정말 힘들었다. 직업 소개서에 갔지만 직업 소개서에서도 일감이 없더라. 벼룩시장 페이지 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이게 뭘 증명하겠느냐. 정말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일한 3곳 모두 알바생은 1년 사이에 자르거나 줄였고 주변 상권 세락에 앞길을 장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소상공인의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삶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야당이 정권과 전쟁을 치른다는 심정으로 좀 싸워주십시오. 저조차도 앞치마를 직접 불러낸 알바상이 되어서 현장 몇 군데를 경험해 보니까 절벽 끝으로 내몰린 경제 현장의 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우리 야당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국정을 막아내는데 정말 싸우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견실하다면서도 일자리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잘못된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경제정책 기조 대전환을 선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삶의 전쟁을 치르는 절박한 국민들의 심정을 제발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네, 문재인 정권은 더 큰 사고를 쳐서 그 전에 허물을 덮는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철, 박영선, 이미선 이런 사람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이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라고 하는 더 큰 걱정거리를 국민들 앞에 들이밀고 있습니다. 민생 파탄과 민주 파괴에 대한 비탄 여론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좌파 독재라고 하는 더 노골적인 야욕을 국민들께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나서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적인 심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정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어제는 민간기관인 LG경제연구원에서 한국은행보다 더 낮춰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같은 기관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속속 낮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상황 개선이 없는 한 기업 실적 악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황 개선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정부의 정책 전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전환을 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 작년 한 해 조세 부담률이 21.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중에 이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금 풀어서 표 사는 이런 정책만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파탄내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이 나서 주셔야 할 때입니다. 국민적인 심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에너지 기본계획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 좀 지적하겠습니다. 산림훼손, 산림파괴만 한 환경이 아닙니다. 이 태양광 패널 쓰레기 전 국토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태양광을 통해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두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원인 불명으로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 1490대 중에 절반이 넘는 게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패널들 중국산입니다. 중국 기업들 배불려주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과 국민들 수십만 명이 청와대에 탈원전을 반대하고 신안을 3, 4호기 건설 재개하라고 청원했는데 이거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산업부에 문의하라. 딸랑 이거 합니다. 산업부에 문의하라.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권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나서주시고 국민적인 심판을 해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는 이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하며 탈원전 저지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